재벌 그룹의 회장직을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강우진은 이날 서울역 근처의 호텔에 머무르고 있었다. 늘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접대를 받으며 지내던 그는 오랜만에 직접 거리의 공기를 느끼고 싶어 밖으로 나왔다. 70대 중반이라는 나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고독감도 자리에 있었다. 그렇게 서울역 앞을 거닐던 중 강우진은 길 한쪽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있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 도윤에게 시선을 빼앗겼다. 겉옷도 변변치 않은 차림새에 볼살마저 홀쭉하게 꺼져 있던 소년은 살을 애는 겨울바람에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소년이 배가 고프니 돈을 조금만 달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어딘가 거칠하고 기운이 없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만 그날따라 강우진의 마음은 왠지 모를 연민으로 가득 찼다. 평소라면 주변 비서나 경호원들이 먼저 처리했을 상황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이번만큼은 그 자신이 먼저 지갑을 열어야겠다고 느꼈다. 그는 어느새 발걸음을 멈추고 도윤에게 가까이 다가가 추운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며 몇 마디를 건넸다. 소년과 마주본 강우진은 도윤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낯익음과 동시에 안쓰러움을 느꼈고 그 기분은 곧 이후로 이어질 뜻밖의 사건들을 예감이라도 하듯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강우진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려는 순간 도윤의 시선이 뜻밖에도 강우진의 손목에 고정되었다. 평생 동안 차고 있던 이 시계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특별 제작품이었다. 세상에 단 2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고 그 시계에 담긴 사연 또한 아무에게나 털어놓지 않았었다. 그런데 도윤이 갑자기 이 시계. 우리 엄마가 가지고 있던 거랑 똑같아요. 라고 외치자 강우진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이 시계는 과거 그가 가장 아끼던 딸 강지훈에게 선물했던 물건이었다. 세월이 흘러 강지훈이 시집을 가고 난 후에도 강우진 자신은 동일한 모델을 늘 손목에 차고 다녔다. 특별 제작된 시계인 만큼 외형은 비슷해 보여도 진품은 오직 2점뿐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도윤의 말은 강우진에게 몹시 당혹스럽게 다가왔다. 어떻게 내 딸이 가진 시계와 같은 걸 이 아이가 알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스치면서 그 순간 강우진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휘몰아쳤다. 시계가 노출된 각도는 분명 컸지만 그저 수많은 시계 중 하나가 아니라 엄마의 시계와 똑같다고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아이라면 분명 무언가 평범치 않은 인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우진은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도윤의 상태를 물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시계가 있었어요. 라는 도윤의 말에 강우진의 심장이 잠시 멎는 듯 했다. 딸 강지훈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기에 더욱 충격이었다. 한동안 연락이 끊겨 있었어도 강우진은 늘 딸이 어딘가 잘 살고 있으리라는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도윤의 입에서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전해지자 강우진의 가슴은 순식간에 꽉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혹시 이 아이가 딸의 남몰래 낳은 자식이 아닐까, 아니면 딸과 연관이 있는 어떤 집안일까 하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잇따랐다. 아무리 재벌 회장으로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살아왔다 해도 딸의 사망 소식을 길가에서 이런 식으로 듣게 되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더욱이 도윤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가 강지훈의 친아들이자 곧 자신의 외손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강우진의 머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참담함과 죄책감, 그리고 아직은 확신할 수 없으나 점차 굳어져가는 도윤이 내 외손자라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은 이 낯선 겨울밤을 한층 더 싸늘하게 만들었다. 다만 그 첫 충격과 혼돈에도 불구하고 강우진에게는 무엇보다도
급히 확인하고 싶은 사실이 있었다. 실제로 딸이 세상을 떠난 것이 맞는지, 그리고 도윤이 진짜로 강지훈의 아들인지, 이 모든 의문이 해소되어야만 그는 비로소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 작은 아이를 어떻게 보살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그의 인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 분명했다. 서울역 인근 반지하 방으로 도윤을 따라간 강우진은 그곳에서 예상치 못했던 인물을 마주한다. 바로 딸 강지훈의 남편이자 도윤의 아버지인 한태수였다. 두 사람은 약 40년 만에 재회하는 셈이었지만 과거의 앙금과 오해가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금세 느낄 수 있었다. 본래 강우진은 재벌 그룹의 회장으로서 딸 강지훈이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는 남자를 만나 안정된 가정을 꾸리길 바랐다. 그러나 딸이 선택한 상대가 소위 평범한 집안 출신인 태수라는 사실에 크게 실망해 결혼을 완강히 반대했던 것이다. 그 반대는 점차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달았고 결국 딸에게 경제 적정서적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강지훈과 태수는 스스로 가정을 이루어야 했고 딸은 아버지 강우진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러나 딸의 결혼을 반대하고 딸을 등진 강우진 역시 언젠가는 자신의 강경한 태도가 잘못이었음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한편에서는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재벌 가문의 체면과 자신의 자존심을 우선시하면서 그는 끝내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 이번 재회는 너무나 급작스럽고도 비극적인 배경 위에서 이루어졌기에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긴 시간의 간극은 더 깊게 느껴졌다. 태수는 공사장에서 막 돌아온 듯 쇠약하고 피곤한 모습이었고 강우진은 비록 부유함을 상징하는 외모와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내면으로는 커다란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은 동시에 이미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강우진이 가장 알고 싶었던 것은 바로 딸 강지훈이 정말 세상을 떠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진상이었다. 이에 대해 한태수는 무겁고도 슬픈 목소리로 사실을 털어놓는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늘 빚에 시달렸고 설상가상으로 아내 강지훈이 병에 걸려 고통을 호소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태수는 병원비라도 보태볼 요량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녔으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지위 면에서 절대적 우위를 지닌 강우진과의 단절 상태가 너무나 치명적이었다. 결국 지우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임종을 지키는 것조차 어려웠을 만큼 상황은 열악했다. 태수의 눈에는 울분과 슬픔이 교차했고 강우진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딸이 숨을 거두기 전 남긴 말은 언젠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증표로 소중히 간직해왔던 시계를 어린 도윤에게 물려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태수의 이야기를 들은 강우진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몸이 굳어버렸다. 평생 뒷배경이 되어줄 수 있다고 믿었던 아버지가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채 딸을 외면했던 과거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강지훈이 자신을 원망했을지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임종조차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은 강우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딸의 죽음을 늦게나마 알게 된 강우진은 그 책임이 온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느껴 깊은 죄책감에 빠진다. 재벌 총수로서 자신의 고집과 원칙만 앞세우고 딸이 진정 원하는 행복을 번번이 외면해왔던 과거가 이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되돌아온 셈이다. 내가 조금만 더 딸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더라면, 혹은 최소한 경제적 지원이라도 끊지 않았다면 강지훈이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진 않았을 텐데라는 후회가 가슴속을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더욱이 눈앞에 있는 손자 도윤은 곧 죽은 딸이 남긴 마지막 희망이기도 했다. 도윤이 없었다면 어쩌면 강우진은
딸의 사망 사실조차 영영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모른다. 엄마가 돌아가기 전에 준 시계라는 도윤의 말이 없었다면 가족으로서 조우할 기회조차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냉철한 사업가로 알려진 강우진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쌓아온 재산과 명성이 딸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고 딸이 세상을 떠날 때조차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통렬한 후회가 그를 덮쳐왔다. 한편으로는 도윤을 통해 딸의 흔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작게나마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선택들이 한없이 부질없이 느껴졌다. 이제야말로 강우진은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도윤과 태수에게 진정한 가족으로서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깨달았다. 한태수 역시 오랜 세월 서러움과 분노를 안고 살아왔지만 앞으로 도윤을 위해 서로가 다시 소통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부정하기 어려웠다. 그렇기에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참담한 감정과 뒤늦은 후회를 공유하며 앞으로는 조금이나마 상황을 바꿔보려는 결심을 품게 된다.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등을 돌리기만 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했다. 강우진은 딸 강지훈의 죽음과 그 딸이 남긴 손자 도윤의 존재를 뒤늦게나마 받아들이게 되었다. 부재 중이었던 할아버지로서의 책임감과 딸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한 그는 공공한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도윤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이미 상당한 재산과 영향력을 갖춘 강우진으로서는 도윤에게 물질적으로 풍족한 생활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줄 자신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도윤이만큼은 제대로 된 환경에서 키워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 물론 그 결정의 이면에는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는 마음도 있었다. 그래서 강우진은 도윤의 아버지 한태수에게 직접 의사를 밝혔다. 내가 도윤을 잘 키워주겠다. 아이를 대저택으로 데려가서 부족함 없이 생활하도록 돕고 싶다고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의미하지 않았다. 강우진 입장에서는 자신이 도윤과 함께 살며 아버지 역할에 가까운 보살핌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다. 한태수 역시 이를 이해했지만 문제는 그의 입장에서 아이를 선뜻 떠나보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태수는 아내 강지훈을 잃은 뒤 줄곧 도윤과 단둘이 살아왔다. 물론 생활은 빠듯했다.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며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월세, 공과금, 식비 등을 간신히 충당하기에도 빠듯했다. 아이가 아프거나 학업에 필요한 무언가가 생길 때마다 태수는 어떻게든 빚을 내거나 임시 일자리를 구해 메꾸곤 했다. 그렇지만 그것이 힘들더라도 아빠와 아들이 함께 지내는 생활을 지켜왔다는 사실은 태수에게 있어 커다란 자부심이자 존재의의였다.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도윤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고 그 세월의 무게만큼 부자간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이 쌓여 있었다. 만약 지금 도윤을 강우진에게 보낸다면 확실히 아이는 더 나은 환경에서 풍족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교육면에서도 특혜를 누릴 수 있고 건강도 훨씬 더 잘 챙길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태수 스스로는 도윤을 떠나보내는 것이 내가 아빠로서 실패했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왔다. 또한 도윤 또한 아빠 곁을 떠나기 싫어했다. 적은 형편에서도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나눠 먹는 그 짧은 시간조차 도윤에게는 소중했기 때문이다. 결국 한태수는 여러 날 밤을 뒤척이며 고민한 끝에 도윤의 미래를 위해서는 잠시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른다. 라는 결론에 이른다. 돈이 없어 병원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아내를 잃었던 과거를 반복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도윤에게만큼은 기회를 열어주고 싶다는 바람이 더 컸다. 아이의 거센 반발과 눈물도 결정을 번복하게 만들 뻔했지만 장기적으로 도윤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려면
지금의 삶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눈물을 머금은 채 한태수는 강우진에게 도윤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도윤은 할아버지 강우진과 함께 대저택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아빠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도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한태수의 손을 놓지 못했다. 그날 밤 부자는 오래도록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그리고 그 울음이 그치기도 전에 도윤은 낯선 대저택으로 옮겨가야만 했다. 도윤에게는 할아버지의 저택이라는 새로운 보금자리가 한편으로는 놀랍고 신기했지만 동시에 몹시 두렵기도 했다. 방의 크기부터 가구, 매일 식탁에 차려지는 음식까지 모든 것이 예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호화로웠다. 게다가 강우진은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손자에게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도윤에게는 그 모든 풍족함이 곧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아빠가 없는 곳에서 혼자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 한구석을 텅 비게 만들었다. 더욱이 자신이 원해서 온 곳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든 현실 때문에 엄마처럼 아플까봐. 아빠가 선택한 길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하기만 했다. 집안에 늘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식사도 호화롭게 차려졌지만 정작 도윤은 밤마다 울음을 삼켜야 했다. 새벽녘이 되면 아빠가 떠오르고 아빠와 함께 살았던 반지하 방의 초라한 기억조차도 그리워졌다. 식사조차 거의 손도 대지 않고 물만 조금 마시곤 했고 그러다 보니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에 강우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강우진은 도윤을 유명 사립학교에 입학시켰다. 조금 늦은 시점에서 중간 전학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재벌 회장 손자라는 후각만으로도 학교 측에서는 환영했다. 교복을 맞추고 학용품도 최고급으로 마련해 주었으나 도윤이 느끼는 벽은 여전히 높았다. 학교 안의 아이들은 도윤의 과거를 금세 알아챘다. 불쌍해서 데려왔다 재벌 할아버지가 아빠 대신 키우는 거래라는 식의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환경에 뛰어든 도윤에게 그것은 큰 상처였다. 아이들은 재벌 할아버지를 배경으로 둔 도윤을 시샘하기도 하고 또 그가 이전에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다는 이유로 은근히 따돌리기도 했다. 담임 선생님 역시 어린 학생이 갑작스럽게 이런 환경 변화 속에 놓였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강우진에게 여러 번 연락을 했다. 도윤이가 학교 생활을 힘겨워하고 있다. 수업 중에도 집중을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라는 담임의 전언에 강우진은 다시 한번 자신의 매우 부족한 할아버지 역할을 깨닫고 자책하게 됐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도 도윤의 마음은 좀처럼 안정되지 못했다. 아무리 큰 집에서 살아도 좋은 학교를 다녀도 결국 아빠가 옆에 없다는 사실 하나가 모든 것을 힘겹게 만들었다. 학교에서도 제대로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식사도 하지 않고 밤이면 울음을 참으며 지내던 어느 날 도윤은 결국 한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어렵사리 서울역 인근 골목들을 헤매면서 도윤이 향한 곳은 아빠 한태수가 지내고 있는 반지하 방이었다. 문 앞까지 다다른 아이를 본 태수는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었다. 도윤은 태수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저 거기서 못 살겠어요, 아빠. 라는 말에 태수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태수 역시 울음을 참으며 이건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이야라고 아이를 달랬다. 재벌 회장 손자라는 타이틀이 주는 압박과 외로움이 한없이 커 보였지만 그 현실을 떨쳐내기엔 태수 자신도 역부족이었다. 결국 그는 다음 날 새벽 도윤을 다시 강우진의 집으로 데려다 주며 조금만 더 힘내자라며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이러한 가출 소동은 강우진에게도 뼈아픈 깨달음을 안겼다. 단순히 물질적 지원과 호화로운 환경만으론 절대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은 도윤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었다. 앞으로 세 사람이 서로 어떤 식으로 이 어긋난 가족 관계를 회복해 나갈지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도윤의 한밤중 가출 사건을 계기로 재벌 회장 강우진은 비로소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아이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그동안 자신이 가진 재산과 지위를 활용해 손자에게 최대한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했으나 정작 그 과정에서 도윤의 내면은 충분히 보살피지 못했다는 점을 자각한 것이다. 아이가 원하는 것은 커다란 방이나 좋은 학교가 아니라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는 가족의 온기였다. 이를 느낀 강우진은 내심 당혹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된다. 이제부터는 도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필요하면 몸소 움직여 도윤의 일상을 살펴봐야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의는 그에게도 생소한 경험이었지만 잃어버린 딸 강지훈과의 관계를 되짚고 사위 한태수와도 다시 소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강우진은 먼저 자신의 바쁜 회사 일정을 조정해 주말마다 도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한다. 물론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에 사위 한태수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번 주엔 공원에 가서 같이 운동을 하자 혹은 다음 달에는 학교 행사에 참석하자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또한 단순히 주말 만남에 그치지 않고 도윤과 태수가 늘 가깝게 만날 수 있도록 이사 문제까지 조율한다. 지금처럼 대저택과 반지하 집이 너무 멀어서 교류가 제한되는 상황은 도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키울 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태수와 도윤이 강우진의 집 근처로 이사를 오면 아빠와 할아버지를 모두 부담 없이 오가며 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러한 타협점 찾기는 도윤의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전에는 강우진과 한태수가 서로를 껄끄럽게 여기며 거리두기를 했다면 이제는 도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는 공통된 목표가 생긴 덕분에 세 사람이 조금씩 한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도윤이 학교 생활에서 겪고 있는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강우진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지역 사회와의 유대가 튼튼한 일반 초등학교로 전학을 결정한다. 지나치게 부유한 아이들이 모인 사립학교보다는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있는 곳이 도윤의 성향에 잘 맞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새 학교로 옮긴 뒤 도윤은 서서히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워 나간다. 너무 호화로운 신분적 배경을 강조할 필요가 없고 도윤 자신도 조금씩 웃으며 다가갈 수 있게 된 덕분이다. 첫날은 여전히 긴장했지만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사소한 농담을 건네자 도윤도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했다. 선생님들도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도윤을 살펴주었고 덕분에 도윤은 학교 생활에서 작지만 소중한 즐거움을 찾아가기 시작한다. 주말이 되면 세 사람 강우진, 한태수, 그리고 도윤은 근처 공원에 모여 축구를 한다. 비록 강우진은 나이가 많아 힘들어하지만 손자를 위해 몸을 움직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태수도 흙먼지 가득한 작업복 대신 편한 운동복 차림으로 공을 차며 아들과 활기찬 시간을 보낸다. Vamos 학교에서 ver algumas das 진행되는 가족 ações 참관 feitas pelo 수업에도 Tauílo 모두 até aqui. 참석해 교실 Vamos ver 한편에 algumas das 나란히 ações 앉아 feitas pelo 도윤의 Tauílo 발표를 até aqui. 지켜본다. 다른 친구들이 부모님만 모시고 온 자리에서 도윤은 저는 할아버지와 아빠도 함께 오셨어요. 라며 환한 얼굴로 자신감을 드러낸다. 교사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도윤은 수시로 뒤를 돌아보며 두 사람의 반응을 살핀다. 이때 강우진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작은 관심이라는 생각을 더욱 실감한다. 과거라면 비싼 호텔 레스토랑이나 고급 식당을 예약했을 강우진이지만 이젠 도윤의 취향에 더 신경을 쓴다. 그래서 함께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와 순대를 시켜 먹으며 소탈한 대화를 나눈다. 태수는 평소에 자주 먹던 메뉴를 소개해주며
도윤이 좋아하는 맛을 확인하고 즐거워한다. 한편 어느 날 강우진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딸 강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준다. 도윤은 처음으로 엄마가 어린아이였던 시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도 저처럼 떡볶이를 좋아했나요? 라거나 엄마가 어떤 학생이었는지 알고 싶어요. 같은 질문들을 쏟아낸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그렇게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과거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간다. 그리고 어느 날 세 사람은 서울역 근처에서 함께 가족 사진을 찍기로 한다. 과거 강우진이 도윤을 처음 발견했던 바로 그 주변이기에 의미가 더욱 깊었다. 작은 카페의 한쪽 구석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삼각대를 세워놓고 과거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간다. 그리고 어느 날 세 사람은 서울역 근처에서 함께 가족 사진을 찍기로 한다. 과거 강우진이 도윤을 처음 발견했던 바로 그 주변이기에 의미가 더욱 깊었다. 작은 카페의 한쪽 구석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삼각대를 세워놓고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셔터를 누른다. 사진 속에는 할아버지의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 아버지의 든든하고도 다정한 표정, 그리고 도윤의 해맑은 웃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진을 확인한 도윤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라고 외치며 좋아한다. 강우진과 태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감격을 느낀다. 수십 년의 세월을 돌아서야 겨우 이런 순간을 맞이했다는 생각에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안도와 희망이 동시에 솟아오른다. 강지훈이 생전에 소중히 간직했던 그 특별한 시계는 결과적으로 세 사람을 다시 잇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딸이 임종 직전에 언젠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야라며 도윤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 바로 이 시계였으니 말이다. 도윤은 시계를 바라보며 하늘에서 엄마가 지금 우리를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라고 말한다. 이 작은 아이의 맑은 눈빛을 바라보는 강우진과 태수의 마음에는 그동안 겪은 상처와 오해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 가득했다. 강지훈을 완전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강우진은 도윤을 통해 딸을 다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비로소 감사함을 느낀다. 그때까지 재벌 총수로 군림하며 호화로운 삶을 당연하게 여겼던 강우진은 이제 진정한 행복은 재산이나 저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깨달음을 온몸으로 체감한다.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아이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함께 뛰놀고 이야기를 들어줄 가족이라는 점을 도윤이 스스로 보여준 셈이다. 또한 태수도 지난날의 분노와 서러움을 조금씩 내려놓으며 도윤의 곁에서 든든한 아버지이자 강우진에게는 사위로서도 마음을 열어간다. 이제 세 사람은 과거의 앙금을 뒤로하고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서로에게 다가선다. 밤이 깊어도 더 이상 외로움에 떨지 않고 주말이면 다시 공원에서 웃으며 땀을 흘린다. 강지훈이 남긴 시계는 새로운 시간으로의 전환을 알리고 그들은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길 위에 나란히 서게 된 것이다.